고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쳤고 수술실 앞에서도 혼자 서명했습니다. 그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매주 토요일 사라졌고 입원 중에 집 도어락이 바뀌었습니다. 제 차로 뺑소니가 일어났고 제 이름으로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영수증, CCTV, 녹음 파일과 7년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며느리가 법정에 섰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무시해 왔는지, 과연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법정 안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천장 아래 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만 옆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피고석에는 남편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증거인멸을 각 유죄로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도 이렇게 숨을 고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빈 의자였고 오늘도 빈 의자였습니다. 뒤쪽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체면이 장민수였습니다. 회사 복사실에서 자주 마주치던 그였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그를 쳐다보자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말은 새어나간 뒤였습니다.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곧게 펴고 있던 그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사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숫자가 들렸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정.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 인정이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시어머니 윤말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던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집안이 뭘로 보이겠니? 친정 도움도 못 받으면서 보육원 출신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법이 내 편이었습니다. 기록이 내 편이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짧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7년이 끝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정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내 옆 빈 의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집문이 안 열렸을 때도, 차 앞에서 신어 냄새를 맡았을 때도 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빈자리를 오래 본 사람은 그 자리를 채우는 법을 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윤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장면 안에 내 싸움의 시작과 끝이 모두 들어있다고.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빛이 계단마다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오후의 빛이었습니다. 윤태림 변호사가 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제 일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린 씨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증거를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직업이 그래요. 보험심사 사무원. 사람들이 제출한 영수증이랑 진단서를 검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셨군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그게 제 일이에요.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하는 거요. 변호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셨네요. 정말로. 나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의 낡은 메모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하얗게 벗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버텼어요. 7년 동안.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일집병원. 3칸으로 나뉜 오늘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하루를 3칸으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일어난 일을 적고 느낀 감정은 괄호 안에 넣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증거가 됐어요. 메모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회사 동료 배 팀장이 법원 입구 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여기요. 나는 배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았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대단하더라. 팀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배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혼자 다 한 거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배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설이나, 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적으로 되기 쉬운데.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팀장님, 저는요. 감정보다 절차를 택했어요. 화가 나도 슬퍼도 일단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배 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영수증은 날짜를 못 바꾸잖아요. CCTV는 시간을 못 속이잖아요. 그 말에 배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 남편이 그걸 몰랐나 봐. 몰랐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윤태림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린 씨, 오늘 판결은 시작일 뿐이에요. 형사 판결도 곧 나올 거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도 오늘은 좀 쉬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설이나, 근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은? 당분간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을 거예요. 고시원이라니.
괜찮아요.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 메모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까칠한 표지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저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뭐, 벌써? 좀 쉬다가 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배 팀장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근데 설이나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넌 후회 안 해? 이렇게 끝까지 간 거.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후회. 그 단어를 곱씹어 봤습니다. 아니요.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왜? 제가 옳았으니까요. 기록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잎이 하나 떨어져 내 발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잎을 주워들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법정에 서기 전 모든 게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험심사 사무원입니다. 33살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강북에 있는 중소보험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출근하고 나면 나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영수증, 진단서, 청구서, 날짜가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민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8시가 넘어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식사 중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돼. 아버지 회사 창립 기념일이래. 저도 가요? 민호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이번엔 가족들만 조용히 하고 싶대. 아버지 회사 사람들도 오시는데 뭐 좀 복잡하다고. 복잡하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며느리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회사의 서류 검토 32건, 집은 저녁 준비, 설거지, 병원. 오늘의 기록이었습니다. 집 항목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주말 시댁 행사 나는 빠짐. 결혼 초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가을 민호를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참 성실하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민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인이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6개월 만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나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은 어디신가요? 시어머니 윤말자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민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애써 관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게 사셨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내쪽 하객은 보육원 선생님 2분과 병원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참 적네요.
시댁 친척 어르신이 지나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나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라며 신처 수진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 쪽으로 시선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린이는 뭐 친정 도움도 못 받으니까 힘들겠네. 직접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친정에서 재료 좀 보내주는데 뭐 서린이는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작은 돌기,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혈관종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메모장을 서랍에 넣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윗배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얼굴이 하얘. 옆자리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가 좀 아파서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통증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린 씨,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배 팀장이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배를 눌렀습니다. 담낭염이 의심됩니다. CT 찍어봐야겠어요. 검사 후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심합니다. 고름이 많이 차 있어요. 배액관을 넣어서 고름을 빼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술해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요? 네. 늦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환자분이 성인이시니까 본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분께는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번째 시도 끝에 받았습니다. 왜? 전화 너머로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세요? 나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장인데. 왜 그래? 골프장? 배가 너무 아파서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담낭염이래요. 시술 들어가야 한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낭염? 그거 많이 아픈 거야? 네. 지금 배액관 넣어야 한대요. 빨리 와주실 수 있어요? 또 침묵.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다음 홀 가시죠.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나 미안한데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중요한 자리거든. 벌써 후반 홀인데 중간에 나가면 진짜 곤란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 지금 진짜 아파요. 알아. 근데 시술이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끝나고 바로 갈게. 두어 시간이면 되니까. 여보,
미안해. 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라서 진짜 안 되겠어. 조금만 참아.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나요? 나중에 온대요. 그럼 환자분이 직접 사인하셔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시술 동의서를 펼쳤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시술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환자 서명란에 혼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린.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7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골프가 나보다 중요한 사람과 살아왔다는 사실. 시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갔습니다. 옆 침대 환자 옆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여보, 우리 다 여기 있을게.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병원 위층 원장실에서 누군가가 신규 입원 환자 명단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 30년 만에 심장이 멎을 듯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술이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배에 꽂힌 배액관에서 노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끝났어? 시술 잘 됐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이나 미안해. 진짜 빠질 수가 없었어. 이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한테 막 전화하고 난리였다니까. 됐어요. 화났어? 알아. 내가 미안한 거.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이제 가봐요.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 회사 가봐야 하는데. 오늘 야근이거든. 민호는 15분 만에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비는 누구 돈으로 낼 거니? 이 소란스러운 거 동네에 다 소문난다. 안부는 없었습니다. 돈과 체면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친정도 없는 애가 무슨 수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입카드 재발급 완료.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상 신호가 가슴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빛.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낯선 여자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 어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단기라서요. 손에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부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락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도어락을 떼어내고 새 것을 달았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받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제 병원에 있었어요.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해? 회의 중이야. 집에 못 들어가요. 뭐? 도어락 바꿨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어젯밤에. 침묵. 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요? 무슨 설명이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집 도어락을 바꿔요? 세입자까지 들여놓고요? 설이나 진정해.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요. CCTV에 다 나와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 그게 뭔데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뚜뚜뚜. 또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참을까? 7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갈까? 아니면 이번엔 싸울까?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무단전대, 도어락 교체 동의 없음. 첫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기록으로 끝까지 간다고. 집에 못 들어가면 사람은 제일 먼저 엽은 열쇠를 떠올립니다. 내 스페어 키는 차 글로브 박스에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차가 보였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신호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범퍼에는 급히 닦은 듯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테두리 나사 자리에는 드라이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어젯밤, 휴대폰에 뜬 알림. 주차요금 결제 완료. 나는 어젯밤에 주차장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 제 차 주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침 어젯밤 사고 신고가 있어서 저도 보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화면이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보였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만졌습니다. SD 카드 슬롯에 손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번호판 테두리를 조이고 푸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주민 게시판에 어젯밤 뺑소니 제보 영상이 올라왔어요. 경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심 교차로 밤 11시쯤 하얀색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가로등 기둥을 스치고 달아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차 색깔이 같았습니다. 모델도 같았습니다. 앞유리 주차 스티커 위치가 똑같았습니다. 번호판 테두리도 같았습니다. 범퍼 왼쪽 아래 기스 위치까지 같았습니다. 이거 제 차 같은데요?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출차, 밤 12시 40분 입차, 계기판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주행거리가 50km 늘어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밤 누군가 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블랙박스 SD를 바꿨습니다. 번호판을 만졌습니다. 범퍼를 닦았습니다. 증거를 지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뺑소니 의심, 불박 SD카드 손땜, 프레임 흔적, 시간대 일치, CCTV 출입 기록, 주행거리, 제보 영상.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신고해야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혼자 아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범죄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조작하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뺑소니 의심 차량입니다. 차량 소유주이신가요? 네. 제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제 차를 남편이 몰래 가져가서 사고를 낸 것 같아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관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관했습니다. 이제 신고합니다. 늘 하던 순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있기엔 괜찮았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날짜, 금액, 병명. 확인하고 보관하고 기록하는 일. 이 일이 지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심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린 씨 맞으시죠? 저는 건우의료재단 기록팀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는데요. 서린 씨 의료기록 열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 서린 씨가 작성하신 허락장이 있는데요. 제3자가 서린 씨 기록을 보려고 서린 씨가 쓴 허락장을 제출했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 쓴 적 없어요. 누가 신청했는데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캔 파일명이 허락장 윤말자로 되어 있고요. 발신 팩스 번호가 최민정이 번호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 번호였습니다. 제 시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본인 동의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그 서명 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열람 신청 반려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내 기록, 내 집,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증거는 물처럼 차곡차곡 모아야 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병원 항목에 적었습니다. 허락장 위조, 팩스 발신은 시어머니 가게, 증거는 병원 기록팀 통화와 파일명, 그리고 팩스 번호. 세 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집 항목, 무단전대, 도어락 교체, 동의 없음. 차 항목, 뺑소니 의심, 블랙박스 SD 손땜, 시간대 일치. 병원 항목, 허락장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세 가지가 모였습니다. 모아서 끝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칼이 아니라 망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지점을 두드리면 결국 금이 갑니다.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밤새 영수증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전 10시 주유소, 오전 11시 고속도로, 오후 1시 같은 골목 주차장, 오후 5시 다시 고속도로. 수술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상견례 전날, 친척 장례식 날까지 남편은 늘 같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손이 고요해졌습니다. 배신은 한 번이지만 기록은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록이 한 번의 결심을 만듭니다. 휴대폰 음성 메모를 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변호사 만난다. 배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법률 상담 아는 데 있으세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있지. 내일 점심에 소개해 줄게.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안 보여도 길은 보였으니까요.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 팀장이 소개한 윤태림 변호사는 대학 선배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태림은 36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림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배 팀장한테 대충 들었어요. 상황이 복잡하던데요? 나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의 낡은 메모장이었습니다. 여기 다 정리해뒀어요.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윤태림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다 증거 있어요? 네. CCTV 출입 기록, 영수증, 통화 녹음 다 있어요. 윤태림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서린 씨. 이거 완벽한데요? 보험 심사일 하셔서 그런가? 습관이에요.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하는 게 좋은 습관이네요. 윤태림이 차트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네모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선순위부터 정하죠.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첫째, 집부터 되찾아야 해요. 무단전대, 도어락 교체, 허락 없는 서명, 관리사무소, 중개소, 설치업체 기록 확보하면 됩니다. 네. 둘째, 차량, 뺑소니 제보 영상, 주차장 CCTV, 번호판 교체 흔적, 블랙박스 SD 조작. 이건 경찰 수사 진행 중이죠? 네. 신고했어요. 좋아요. 셋째, 병원과 보험. 허락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예요. 보험금 청구 시도 기록도 확보해야 하고요. 윤태림이 네 번째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넷째, 분류는 위자료로 민사 처리하면 돼요. 그때 배 팀장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어때? 잘 되고 있어? 윤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줄줄이 사건이에요. 한 가닥만 제대로 잡아당기면 나머지가 우수수 따라와요.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집, 차, 병원, 불륜. 이 순서로 차근차근 가면 돼요. 윤태림이 메모지에 4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었습니다. 마치 표적 같았습니다. 서린 씨, 각오는 되셨어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 없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7년간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7년 동안 준비했어요. 윤태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시작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CCTV를 확보했습니다. 내 차와 같은 모델, 같은 색상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프레임 교체 영수증과 주차장 SD 카드 조작 정황을 맞춰보더니 수첩을 덮었습니다. 퍼즐이 맞아갑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같은 밤 내 진단서를 첨부한 업로드 시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흔적이 우리 집 공유기와 달랐습니다. 병원 기록팀도 허락장 위조 의심을 내부 보고로 올렸습니다. 나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쇄 버튼을 눌러 종이를 하나씩 파일에 꽂았습니다. 종이는 두꺼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회사 복사실에서 장민수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서류가 엄청 많네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민수 씨.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서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장민수가 작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무리해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자. 대신 내가 하던 일을 하자. 확인, 보관, 신고. 직장과 가정, 두 전장에 같은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그 방식이 늘 나를 지켜왔습니다. 2주일째 윤태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 씨, 집 원상복구 진행 들어갑니다. 세입자분한테 사정 설명하고 이중계약 해지 절차 밟을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도어락은 서린 씨 명의로 재설치할 거예요. 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요. 네. 아, 그리고 서린 씨. 형사건으로 검찰 조사 나갈 수도 있어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파일 폴더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집 항목, 차 항목, 병원 항목, 보험 항목, 불륜 항목. 각 폴더마다 날짜 순으로 서류가 꽂혔습니다. 배 팀장이 사무실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설이나 수고한다. 끝까지 간다.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요. 종이는 늘어났지만 마음의 무게는 줄었습니다. 법은 복잡했지만 길은 단순했습니다. 순서대로 차분하게 끝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다는 사실이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로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린 씨, 택배 왔어요. 장민수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이름이 서린 씨로 되어 있어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건우의료재단 이사장실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한건욱. 건우의료재단 이사장. 왜 나를? 다음 날 오후 나는 건우의료재단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서린 씨 맞으시죠?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5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이사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건욱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건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네.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했어요. 한건욱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테이블에 내려앉았습니다. 분홍 드레스를 입은 3살짜리 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건욱이 내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서린 씨, 한건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이지연이에요. 33살이면 지금쯤 됐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네. 서린 씨 나이랑 같아요. 한건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병원 말고 바깥 기관에 맡겼어요. 서린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긴 컵과 머리카락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요. 숫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99.99%. 종이 위의 숫자들이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알아요. 30년 전 사고가 있었어요. 경부 고속도로에서 제 아내가 그날 세상을 떠났고 딸 지연이는 실종됐어요. 한건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전국의 보육원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서린 씨가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서지연이에요. 이지연이 아니고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 성은 이 씨였어요. 한건욱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욕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보세요.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선천성 혈관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말줄임표 같던 내 인생이 갑자기 마침표를 얻었습니다. 그럼 저는 네, 서린 씨는 제 딸입니다. 건우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고 약 300억 원 규모 재산의 상속자예요. 300억. 고아가 아니었어요. 서린 씨는 단 한 번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건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늦게 찾아서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견뎌야 했다는 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장민수가 우연히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좋은 소식인가 봐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는 걸. 오래 찾은 자리일수록 더 따뜻하다는 걸. 한건욱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알겠다.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 사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건욱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기반을 하나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회사였습니다. 동양전자는
건우의료재단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에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뵙고 싶습니다. 한건욱은 차갑게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계약 해지는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저희 회사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한건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 따님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왜? 따님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에 수술을 해야 하면요. 옆에서 지켜봐야죠. 그런데 왜? 한건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 딸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제 딸입니다. 서린이가 제 친딸이에요. 이럴 수가. 고아 며느리라고 무시하셨죠? 친정 도움 못 받는다고 한숨 쉬셨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무시한 건지. 시아버지는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처 수진의 남편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의료기기 부서였는데 건우의료재단과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부장님, 건우재단에서 공급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수진 남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시동생 민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대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 연체한 적 없는데요. 은행 방침입니다. 30일 이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민수가 대출받은 은행의 대주주는 건우의료재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는 계약 끊기고 남편은 구조조정 대상이고 민수는 대출 독촉받고 시아버지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지연이 때문이야. 우리가 지연이를 너무 무시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건우의료재단 이사장 딸이래. 300억 재산의 상속자고. 뭐라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야. 너 뺑소니 사건, 도어락 바꾼 것, 허락장 위조. 다 들통났어. 경찰 수사받고 있잖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뭘 알았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와 민호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올케한테 좀 더 잘할걸. 인생 역전이라고 한 거 올케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한편 나는 윤태림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형사 쪽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사문서 위조, 뺑소니, 증거인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 유죄 나올 거예요. 민사는요? 불륜 증거도 충분해요.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 들어갈 겁니다. 나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집, 차, 병원, 보험, 불륜. 각 폴더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 신분은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왜요? 지금 밝히면 협상이 더 쉬울 텐데. 아니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어요. 윤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린 씨 방식대로 하죠. 배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아, 괜찮아?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잘 됐다. 끝까지 힘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 파일이 완성됐고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 씨, 원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세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뇌출혈이에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겨우 한 달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앉았던 그때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병원에서, 결혼 생활 내내 혼자였습니다. 겨우 가족을 찾았는데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윤태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 씨,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재판 연기 신청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진행해요. 제가 해야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며? 걱정되겠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연아, 우리도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재판 취하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내 아버님 병원비도 우리가 도와줄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거래하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받아야 하는데 정과자 며느리 두고 싶겠어?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너 아버님 회사 임원들 다 우리 편이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변호사는 멀리 있고 회사 동료들도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7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확인, 보관, 신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밤새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좀 쉬세요. 괜찮아요. 전 익숙해요. 혼자 있는 거. 간호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병원 항목. 아버지 의식 없음.
나 혼자 펜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증거도, 한 달간 찾은 가족도 이제 끝나는 걸까요? 손을 펴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중환자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들이 있겠죠.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겠죠. 나는 여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7년 전 결혼 첫날의 기록이었습니다. 1항목, 출근 첫날, 긴장됨, 집 항목, 신혼집 입주, 혼자 짐 정리, 병원 항목, 없음, 혼자 짐을 정리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개월 후 기록이었습니다. 1항목, 서류 검토 23건, 집 항목, 명절 준비, 시댁 방문, 병원 항목, 없음, 명절 차례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신처 수지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1항목, 업무 과중, 야근, 집 항목, 남편 회식, 저녁 혼자, 병원 항목, 없음,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지던 시기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7년이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혼자. 보육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3살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 가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남았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16살 생일날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가족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나는 보육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20살 성인식 날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도, 집 문이 안 열렸을 때도, 차 앞에서 신어 냄새를 맡았을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의식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 다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큰 소리로 울 수 없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준 사진이었습니다. 분홍 드레스를 입은 3살짜리 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기억을 잃은 아이, 보육원으로 보내진 인생,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이제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어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병원 항목, 아버지 의식 없음, 나 혼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혼자여도 가야 한다.
7년이 증명한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갈게요. 혼자라도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거예요. 혼자 사는 법. 기계 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삐, 삐, 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태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재판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끝까지 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고, 배 팀장이 있었고, 회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기록하고, 견디고, 싸워온 나 자신이 가방을 메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나는 그 새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재판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윤태림 변호사와 배 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5개의 파일 폴더가 놓였습니다. 집 항목, 차 항목, 병원 항목, 보험 항목, 불륜 항목. 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윤태림이 파일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서린 씨, 증거는 완벽해요. CCTV 12개, 영수증 53장, 통화 녹음 7건, 문자 메시지 123건. 이 정도면 형사랑 민사 둘 다 이깁니다. 배 팀장이 물었습니다. 서린아, 근데 진짜 괜찮아? 아버지가 아직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든 안 깨어나시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태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험사기 미수, 뺑소니, 증거인멸. 5가지 형사범죄. 민사는 이혼 사유 명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에 재산분할 2천만 원. 배 팀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5천만 원이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윤태림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린 씨, 이건 아버님 유언장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열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계세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5개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7년의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했습니다.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재판 항목. 모든 증거 준비 완료. 이제 끝낸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모레가 재판이에요. 제가 혼자 가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기계 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삐, 삐, 삐. 아버지가 저를 30년 동안 찾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 이름을 지킬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 씨, 돌아봤습니다. 장민수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회사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응원합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린 씨는 항상 혼자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라도 응원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방을 여미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7년의 끝으로 30년의 시작으로 혼자라도 혼자가 아니어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5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의 무게였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윤태림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을 봤습니다. 남편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아버지와 신처 수진, 시동생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 팀장과 장민수도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및 윤말자에 대한 형사사건입니다. 먼저 증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영상 12건, 영수증 53장, 통화 녹음 7건, 문자 메시지 123건, 병원 기록팀 진술서, 경찰 조사 보고서. 판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미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 장거인멸을 각 유죄로 인정합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류 만들기, 병원 기록 몰래 보기, 보험금 빼내려 한 시도, 사고 내고 도망, 증거 숨기기. 피고인 윤말자는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량은 추후 선고 공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민사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민호의 배우자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호텔 주차장, 신용카드 내역, 매주 토요일의 패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내게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으려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발언해도 될까요? 원고 측 발언 허가합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건우의료재단 이사장 한건욱의 딸입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헤어졌다가 한 달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약 1200억 원 규모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200억 원. 시동생 민수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제가 7년 동안 친정 도움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신처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서명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차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류가 위조됐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원고 측 발언 종료하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큰 소리 말고 숨으로 끝내자. 제가 7년 동안 배운 겁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또? 짧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7년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윤태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린 씨. 감사합니다, 선배님. 배 팀장과 장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서린아,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 멋있었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빛이 계단마다 내려앉았습니다. 내 그림자는 길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안았습니다. 잘 버텼다고, 끝까지 갔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서린 씨, 원장님이 깨어나셨어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서린아, 재판은 어떻게 됐니?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겼어요, 아버지. 다 이겼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아버지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 손길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회관 앞 무료 검진 버스가 줄지어 섰습니다. 건우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 의료 사업이었습니다. 나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 의자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약은 밥 드시고 드세요. 허리 아프시면 따뜻한 찜질이 좋아요. 말은 짧고 친절하게 했습니다. 한켠에 서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손짓했습니다. 그 손짓이면 충분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서린아, 다음 주에 내가 자랐던 보육원 갈 거지? 네, 사랑의 보육원이요. 그곳 아이들한테 검진해주고 장학금도 전달하자.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야.
내가 못해준 30년을 이렇게라도 채우고 싶은 거야. 일주일 후 사랑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10대 명쯤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자란 선배예요. 이름은 설인이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자랐어요. 혼자였어요.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기록하고 견디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아빠를 찾았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설령 못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장학금 전달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아이에게 봉투를 건넬 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기록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요. 그럼 내일이 조금 덜 무서워져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선물했습니다. 까만 표지의 메모장이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쓴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어요. 기록은 거짓말 안 해요. 아이가 메모장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수술실 앞에 빈 의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의자는 이제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이 내 편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내 편이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시간을, 누군가의 빈 의자를 함께 채워줄 준비를.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항목. 보육원 방문 완료. 집 항목. 아버지와 저녁 약속. 병원 항목. 없음. 병원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세 칸이 모두 채워졌지만 이번엔 따뜻한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설인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둘이서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빈 의자에 앉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의자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년의 기록이 30년의 외로움이 오늘의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의 빈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내 옆자리도 내 앞자리도 이제는 모두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설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년 동안 참고 견디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증거가 되었고 증거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그 시간들을 기록하세요. 작은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날짜를 적고 있었던 일을 적고 증거를 모으세요. 확인하고 보관하고 신고하세요. 서린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적다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